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 한번 해봅시다. 김야구 선생님입니다. 우선은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변천 과정부터 맨 마지막 아동보육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엄청나게 많은 진도가 나갔는데, 이 영상만 사실 보기만 하면 최소 내가 볼 때 한 70점, 80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 5번은 보셔야 됩니다. 멈춰! 그래서 첫 번째, 삼국시대.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그런 보호가 새롭게 나타난 시기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아이의 경우 가족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왔고, 신라 유리왕 같은 경우는 고아들에게 식량을 지급했고, 백제 온정왕 같은 경우, 고구려의 태조왕 같은 경우는 아동에게 곡식을 지급했다는 거. 그리고 백제 근수구왕은 가난으로 자식을 판 사람들, 그러니까 자식을 팔아서 곡식을 이렇게 먹거나 여러 가지 얻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다시 팔려간 그런 아동들을 되찾게 해줬다는 거. 삼국시대는 크게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신분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신분 계급에 따라서 대우를 받게 되고, 특히 고아 같은 경우는 의복이나 광복을 나눠주어서 제대로 자라기 어렵게 되자 약간 그들을 사찰, 그러니까 절로 보내서, 절로 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템플로 보내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다음, 당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보호하고 먹여 키우는 양육 같은 경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가에서도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도 고아를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노비로 삼았다는 거. 성종,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왕인 성종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는 아동에게 정부,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서 식량을 지급하기도 했고, 10세,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양육을 하다가 10살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고아 수용 보호 사업의 시조가 됐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의 보육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충무관 같은 경우는 유기, 그러니까 버려진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영화원인 해아도감. 선생님이랑 카우트 했었을 때도 해아도감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춰가지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해아도감이 아니고 해아도감입니다. 다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마무리로 불교 국가로서 자비정신, 그러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베푸는 자비정신으로 처음에 절에서 보호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구휼, 그러니까 물품을 주어서 도움을 주는 구휼을 했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아동에 대한 매매가 일어나기도 했고, 노동력 착취, 그러니까 노비로 삼았다는 그런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는 거. 다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유교의 왕도 사상, 그러니까 덕을 쌓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 사상을 기반으로 왕의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조됐다는 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시대에도 수용 보호가 계속되었고, 하지만 수용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 너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자 수양, 그러니까 즉 입양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종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입양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보호 대상 아동 보호에 따라서 법령이 제정이 돼가지고 관의 허가에 따라서 민간 입양이 실시됐다는 거. 관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적절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입양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실시를 했고, 이들에 대한 옷값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10살, 그러니까 10살이 되면 양육한 사람이 약간 이들을 사역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줬다는 거. 근데 조선시대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 아동을 국가와 민간인이, 그러니까 모두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우리나라 근대 이후 아동복지 변천 과정이 있는데, 근대사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키워드는 외국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보호가 됐다는 거, 자선사업이 실시됐다는 거. 다음,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총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회구호단계 같은 경우는 고아, 기아, 미아를 대상으로 한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 대상만으로만 했고, 외국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응급적인 시설 구호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거.
두 번째, 선별적인 거. 선별적 아동복지 단계 같은 경우는 법 제정을 통해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리고 선별주의, 그러니까 선택해서, 선별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을 잘 받도록 제한하는 선별주의에 약간 기초해서 아동복지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보편적 아동복지 지향 단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강화시키고 보편적 아동복지를 약간 변화로 그 아동복지로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아동들에게 포함됐다는 거, 모든 아동을 포함해서 복지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보편적 아동복지로 변화가 시도되고 아동복지 형태가 다양하고 전문화되었다는 거. 그리고 보편적 아동복지 실시 단계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이 제대로 전면으로 개정이 되고 아동복지의 각 영역에서 보편적 아동복지가 실시되었고, 보편적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것에 약간 중요성을 주고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복지로서의 혜택을 줬다. 이 정도만 하면 아동복지의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아동복지 변천 과정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책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일단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의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애기들, 그러니까 아동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약간 방법을 생각하고,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여러분 매슬로우의 5단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우선 인간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누가? 매슬로우가. 우선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한 욕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15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습니까? 다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숨 쉬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러니까 1단계는 약간 생리적인 욕구, 당연한 것들에 대한 욕구. 두 번째, 1단계 욕구가 딱 채워졌습니다. 2단계 욕구, 안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그렇게 당연한 욕구가 잘 채워졌으면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욕구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같은 경우는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안전의 욕구고, 3단계. 이제 안전하긴 하는데 약간 외롭기도 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기도 하고, 그게 바로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래. 소속감의 욕구. 이제 네 번째는 소속감이 됐습니다. 소속은 됐긴 됐어. 근데 너무 왕따면 너무 오바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막 자존감도 높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자존감의 욕구. 네 번째는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자기 실현의 욕구. 그래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는 자존감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 이 5단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인간이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욕구가 차근차근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고, 사회복지 정책 안에는 아동복지 정책이 있다는 거.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큰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과 작은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이 있어. 우선 큰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 단체, 공동체, 그런 전체의 그런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 전반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게 광의적인 모형, 그러니까 즉 제도적인 모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도적인 모형과 반대로 자녀적인 모형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다음 아동복지 정책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우선 첫 번째는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정책, 두 번째는 일반 아동들에 대한 정책. 이거는 어차피 1학기 때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그런 원인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목표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전하고 위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가족 관계 유지가 되도록 연속적인 거, 쉽게 말하자면 이혼하지 않고 그런 가족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연속적이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번째는 다양한 가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총 4가지의 목표 있고, 아동복지 정책은 3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가정의 소득 보장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가정의 그런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 보호 서비스 정책 같은 경우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대체 가정 서비스 정책 같은 경우는 가정 위탁, 뭐 주거 시설 보호, 입양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특히 가정 위탁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주거 시설 보호 또한 일시적이지만 입양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뭐 소득의 감소와 중단, 그리고 뭐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한 뭐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인데 이거는 사회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 두 번째는 공공부조,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첫 번째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보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는 국민연금보험, 세 번째는 고용보험, 네 번째는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4대 보험이라고 이걸 하기도 하고, 공공부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그런 가정에게 돈을 지급을 해줘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부조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게.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지적인 서비스, 보완적인 서비스, 대리적인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교과서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아동복지법이랑 영유아 보육법이 나오는데, 아동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근거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최상위 법 같은 경우는 헌법인데, 헌법 안에는 사회복지법이 있고 사회복지법 안에는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법 두 가지, 영유아 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아동복리법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쟁고아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전쟁고아 같은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좀 보호해주고 복지해줘야 되겠다 해서 생겨난 게 아동복리법이고, 그 후 이 산업화가 나타나게 되고 가족 해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아동 문제가 발생하게 돼. 그래서 그 문제 발생을 통해서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새로 개정됐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월 14일에 일부 개정된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아동복지법 안에는 18세 미만 그런 사람으로 정의를 했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고, 보호 대상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차원의 법이라는 거. 그래서 주요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동 복지에 대한 책임과 임무는 누가 해야 되냐.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동의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정책과 관련된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임무와 책임이다. 보호자 같은 경우는 아동을 가정에서 성장 시기에 맞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아동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자는 해야 됩니다.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정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과 관련된 필요 조치, 보호자가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 학대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그런 관련자,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 그런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교 관련된 사람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성폭력, 아동 학대, 실종, 유괴, 재난 대비, 교통 안전, 이런 거 지원 서비스 해줘야 되는 거. 법에서 지정한 아동복지시설에는 지역 아동센터나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 시설 등이 있다는 거.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학대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해야 되고, 보육 서비스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취약보육, 일시보육, 일반보육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일시보육을 제외하고 취약보육과 일반보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취약보육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같이 약간 취약된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일반 보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당연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의 우선 제공,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기본 이념 3가지 중에 맨 마지막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칙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아동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7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뭐 보육원에 사는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도 보육원 그런 원장님이나 보육원 선생님과 그런 아동들과의 그런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돈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경제적인 안정은 필수적이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보건 같은 경우는 행복한 삶은 건강에서부터 나온다고 여러 검사를 하거나 예방적인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평등한 교육을 기회를 제공을 해서 교육과 같이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섯 번째,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거. 뭐 어른에 맞추어진 직업, 뭐 작업 환경, 아동들에게는 건강과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여섯 번째, 놀이.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데 자신의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표출하고 자신의 자아를 찾는 데는 놀이를 통해서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도 이 조건에 들어간다. 일곱 번째, 특수한 보호.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아동이나 뭐 빈곤 아동들을 위해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가 실시돼야 된다는 거. 아동 복지의 원칙, 그러니까 지켜야 될 원칙,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 부모, 사회 같은 경우는 아동 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져야 돼요. 우선은 아동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과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고, 뭐 정책이나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보편성과 선별성 나오는데, 보편성 같은 경우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건강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 선별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보호 대상의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게 초점을 둬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라는 거. 세 번째, 개발적 기능의 원칙.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맞춰서 아동의 그런 다양한 욕구를 새로운 개발된 것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 네 번째, 포괄성. 포괄적이라는 거, 뭐 교육, 보건, 주택, 노동, 오락, 이 한계에 치중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 아동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동복지의 실행 방법은 첫 번째, 개별 아동.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전문가나 사회복지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집단 아동. 이거 같은 경우는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서 아동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이게 집단 아동 복지 사업이고, 그런 아동 집단에는 크게 4가지, 과업 집단, 상담 집단, 자조 집단, 사회화 집단, 이 4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업 집단 같은 경우는 특정 과업,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목표를 하는 집단으로서 뭐 독서 집단과 학습 집단이 있고, 두 번째 상담 집단. 아동의 그런 자존감, 뭐 사회적 기능, 문제 해결 향상을 위해 그런 목표로 심리 상담을 하는 집단이 상담 집단이고, 자조 집단. 그러니까 성인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자조 집단이고, 네 번째 사회화 집단 같은 경우는 아동이 일탈된 행동보다는 그런 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대처 방식이 선택되도록 하는 목적을 하는 집단인데, 이 4집단은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에 해당되는지만 우선 알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지역사회 아동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속한 주민이 상호 협력해서 아동복지 관련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동보육 서비스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그런 가치관이 변화하고 취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에 약간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아동복지, 아동보육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요즘 뭐 핵가족이나 그런 결손가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혼가족 그런 게 증가하게 되면서 아동보육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족 그런 기능이 약화되면서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